강남구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김민호의 저택은 성공한 사업가의 자부심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세련된 디자인과 더불어 호화로운 내부 장식으로 가득했다. 이른 아침 햇빛이 넓은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준서야, 아침 먹을 시간이야. 박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는 6살 소년의 휠체어를 식당으로 밀었다. 김준서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계란죽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어떤 맛이야?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특별한 비타민을 넣었어. 네가 빨리 좋아질 수 있게. 준서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활발한 아이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등산도 다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김민호는 피곤한 모습으로 식당에 들어왔다. 그는 아들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로 계속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준서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아빠, 준서가 밝게 외쳤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우리 준서 오늘 기분 어때? 괜찮아요. 수진 엄마가 특별한 약을 줬어요.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1년 반 전 준서의 친어머니가 심각한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준서를 위한 보모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결국 결혼에 이르렀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수지는 준서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았다.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24시간 준서 곁을 지켰다. 당연한 일이에요. 준서는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민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가능한 빨리 돌아올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하세요.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민호가 떠난 후 거대한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다. 준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수진은 그의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저택의 뒤쪽에 있는 작은 직원 숙소에서는 이은희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8년 동안 김 가족의 가정부로 일해왔다. 준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집에서 일했던 그녀는 거의 가족과 다름없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 은희의 딸 이다미가 인사했다. 11살인 다미는 영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다. 그녀는 종종 학교가 끝난 후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고 준서와도 친하게 지냈다. 조심히 다녀와. 오후에 준서 도와줄 수 있니? 내가 시장에 다녀와야 해. 은희가 물었다. 물론이죠. 준서가 외로워할 거예요. 다미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수지는 준서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근육 이완제 효과 지속 시간이라는 검색어가 보였다. 그녀는 빠르게 정보를 읽어 내려갔다. 그날 오후 다미는 학교에서 돌아와 곧바로 준서의 방으로 향했다. 준서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서야. 다미가 밝게 인사했다. 준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다미야,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 과학 시간에 실험도 했어. 다미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이거 너를 위해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준서는 감사하게 책을 받았다. 고마워. 나 요즘 너무 심심해.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다미는 준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럼 우리 다시 함께 놀 수 있을 거야. 그때 수진이 방에 들어왔다. 다미, 와줘서 고마워. 준서가 너와 노는 걸 좋아해. 수진 이모, 안녕하세요. 다미가 인사했다. 준서야, 약 먹을 시간이야.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작은 유리병에서 액체를 컵에 따랐다. 이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새로운 약이야. 다리에 좋대. 준서는 표정을 찌푸렸지만 순순히 약을 받아 마셨다. 다미는 이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수진이 준서에게 약을 줄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다미야, 준서는 이제 좀 쉬어야 해. 수진이 말했다. 내일 다시 놀러와. 다미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알겠어요. 내일 봐, 준서야. 그녀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준서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잡았다.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수지는 즉시 준서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약 효과가 조금 강한가 보네. 다미는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수진의 행동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준서의 방에 들어가 작별 인사를 했다. 아빠, 오늘은 다리가 더 아파요. 준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네. 오늘 오후에 다시 병원에 가보자. 박 선생님께 전화해서 예약할게. 그럴 필요 없어요. 수진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 아침 이미 병원에 전화했어요. 내일 오전에 진료 예약했어요.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긍했다. 고마워, 항상 미리 생각해주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준서가 최우선이니까요. 민호가 출근한 후 다미는 학교 가방을 메고 출발하려는 찰나에 수진이 정원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수진을 따라갔다. 수진은 정원 끝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창고 창문 근처로 다가갔다. 수진이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고 다미는 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병과 주사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수진은 몇 개의 병을 가방에 넣고 창고를 나섰다. 다미는 재빨리 숨었다가 수진이 지나간 후 학교로 향했다. 그날 오후 다미는 학교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아침에 본 광경으로 가득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저택으로 달려갔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준서의 방으로 직행했다. 준서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준서야, 괜찮아? 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다미야, 오늘은 너무 피곤해. 수진 엄마가 새로운 약을 줬는데 먹고 나서 더 아파졌어. 다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진은 보이지 않았다. 준서야, 그 약이 정말 의사 선생님이 준 거야? 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응, 수진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왜? 다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수진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준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준서야, 내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다시 올게. 다미는 수진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의 엄마? 아니면 바로 민호 아저씨에게? 다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학교 대신 저택으로 향했다. 그녀는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그를 만나야 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민호의 차가 아직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혼자 만날 수 있을까? 수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다행히도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민호는 서재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민호 아저씨, 죄송해요. 방해해서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다미야, 무슨 일이니? 학교에 가야 하지 않아. 다미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밤새 준비했다. 아저씨,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서에 관한 거예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준서? 무슨 일이 있니? 다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저씨, 수진 이모가 준서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는 수진 이모가 준서에게 이상한 약을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원 창고에서 수상한 병들과 주사기를 꺼내는 것도 봤어요.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서가 그 약을 먹고 나서 항상 더 아파해요. 저는 수진 이모가 일부러 준서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미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수진은 준서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어? 다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사실이에요. 수진 이모는 준서에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알았어, 다미야. 내가 살펴볼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알겠지?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그리고 준서를 도와주세요. 제발요. 민호는 다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걱정하지 마. 준서는 내 아들이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다미가 서재를 나가자 민호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다미의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게 들렸다. 수진이 준서를 해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항상 준서를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서의 갑작스러운 병이 시작된 이후로 의사들이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수진이 준서의 치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이상했다. 그녀는 항상 의사 방문에 동행했고 약물 치료에 관한 모든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준서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준서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선생님, 김민호입니다. 준서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실까요? 그날 오후 민호는 준서의 주치의인 박정우 의사를 만났다. 병원 사무실은 조용했고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김 사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만남을 요청하셨나요? 박 의사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다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다. 박 선생님, 준서의 상태에 대해 좀 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박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준서의 증상은 일반적인 신경질환과는 맞지 않아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운동 기능이 손상되어 있죠.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민호는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외부 요인, 즉 약물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요? 박 의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약물이요? 어떤 약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근육 이완제 같은 것이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박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용량의 근육 이완제가 장기간 투여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싶을 뿐입니다. 박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준서에게 종합적인 독성 검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수진이 모르게요? 박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김 사장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준서를 데려오세요. 제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병원을 나온 민호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만약 수진이 정말로 준서에게 해로운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면 그녀의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획을 세웠다. 오늘 밤 수진이 잠든 후에 그녀의 물건들을 조사해 볼 것이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준서와 함께 거실에 있었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준서는 수진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호가 들어오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다. 아빠! 준서가 반갑게 외쳤다. 일이 잘 풀렸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그럭저럭 내일 아침에 준서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박 선생님이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하고 싶대.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내일요? 하필 내일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미룰 수는 없나요? 아니, 미룰 수 없어. 박 선생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어.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약속을 미루도록 할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약속도 중요할 거야. 내가 준서를 데려갈게.
하지만 수진이 항의하려 했지만 민호는 단호했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아들의 병원 검진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그날 밤 민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수진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먼저 그는 수진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종종 준서의 치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호는 집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민호는 손전등을 켰다. 그는 수진의 책상으로 향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지만 특별한 것은 찾지 못했다. 의료 서류, 준서의 병원 기록들, 그리고 일상적인 서류들 뿐이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책장 위에 있는 작은 금고에 머물렀다. 그는 그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열어본 적은 없었다. 수진은 그곳에 중요한 개인 서류를 보관한다고 했다. 민호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수진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결심을 굳힌 그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암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생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다음 준서의 생일을 시도했다. 역시 실패.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작은 노트북과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다. 민호는 먼저 노트북을 꺼내 열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그는 다시 여러 가지 가능한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 다음 그는 폴더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폴더에는 그들의 결혼 증명서와 재산 관련 서류들이 있었다. 두 번째 폴더에는 수진의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 증명서가 있었다. 세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민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병원 영수증이 아니라 동물병원의 영수증이었다. 여러 날짜에 걸쳐 다양한 약물이 구매된 기록이 있었다. 특히 그의 눈을 끈 것은 펜토바르비탈과 디아제팜 같은 약물 이름이었다. 그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 사람에게 쓰이는 약물은 아닌 것 같았다. 또한 그는 작은 수첩도 발견했다. 그것을 열어보니 매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용량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용량 증가 필요, 내성이 생기기 시작함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조심스럽게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다. 금고를 닫고 서재를 나온 그는 이번에는 준서의 방으로 향했다.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준서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준서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로 수진 때문일까?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준서의 방을 나와 마지막으로 정원 창고로 향했다. 다미가 말한 그 창고를 확인해야 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정원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민호는 열쇠 뭉치를 꺼내 하나씩 시도해 보았다. 세 번째 열쇠가 맞았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니 일반적인 정원 도구들이 보였다. 그러나 구석의 작은 금속 상자가 눈에 띄었다. 민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다미가 말한 대로 작은 병들과 주사기가 있었다. 병에는 라벨이 없었지만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무색의 액체가 들어있었다. 민호는 이것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고 상자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다. 이제 그에게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그는 내일 박 의사의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준서를 준비시켰다. 수지는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준서에게 비타민이라며 약을 주려고 했지만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검사 전에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검사 후에 먹이면 되겠네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준서는 이상하게도 활기차 보였다. 아빠, 오늘은 다리가 덜 아파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졌다. 왜 갑자기 준서의 상태가 나아진 것일까? 수진이 주는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일까? 병원에 도착하자 박 의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서야, 오늘은 몇 가지 특별한 검사를 할 거야.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준서는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박 선생님. 민호는 박 의사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다. 이것들을 확인해 주세요. 어젯밤에 찾은 것들입니다. 가방 안에는 민호가 창고에서 가져온 약물 샘플이 들어있었다. 박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가 시작되고 민호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약 2시간 후 박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다. 김 사장님, 사무실로 오세요. 민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박 의사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사장님, 준서의 혈액과 소변에서 상당량의 근육 이완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수준의 약물은 자연적으로 체내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이 분명합니다. 박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가져오신 샘플을 분석한 결과 그 안에는 동일한 약물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그럼 수진이, 김 사장님,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약물이 지속적으로 투여된다면 준서의 근육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박 의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준서를 입원시켜서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 사례입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싶습니다. 준서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를 여기 입원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다른 이유로 입원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박 의사는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준서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준서의 병실로 돌아가면서 민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수진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늘 준서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준서의 병실에 도착하자 아이는 침대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민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서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수진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아빠! 준서가 밝게 불렀다. 박 선생님이 내가 여기서 며칠 지내야 한대요. 괜찮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물론이지. 박 선생님이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매일 올 거야. 수진 엄마는요? 준서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수진 엄마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리가 덜 아파요. 민호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곧 더 좋아질 거야. 약속할게. 병원을 나온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준서를 입원시켰어. 박 선생님이 집중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입원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당장 갈게요. 아니, 지금은 오지 마. 준서는 지금 검사 중이야. 내가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갈게. 민호는 전화를 끊고 차를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수진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도 알아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호는 이제 그 표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준서가 어떤가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입원을요? 수진이 물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박 선생님이 몇 가지 이상한 증상을 발견하셨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집중 검사가 필요하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떤 증상인데요? 글쎄,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어.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해. 민호는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준서의 물건들을 좀 챙겨야 해. 수진은 그를 따라 올라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민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준서의 방으로 들어가 옷과 책,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욕실에서 준서의 칫솔과 수건을 가져왔다. 그는 특별히 수진이 준서에게 주던 비타민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준서가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문가에 서서 물었다. 확실하지 않아. 아마 며칠은 걸릴 거야. 민호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제가 병원에 같이 갈게요. 수진이 제안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내가 준서와 함께 있을게. 너는 쉬어. 내일 가봐. 그는 수진의 눈을 피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배신감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차 안에서 민호는 다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서는 이제 안전해. 병원에 입원했어. 내 말이 맞았어. 고마워, 다미야. 그리고 그는 민간조사원인 친구 이강현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강현아, 도움이 필요해. 내 아내에 대해 조사해 줄 수 있을까? 가능한 한 빨리. 민호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다. 그는 수진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준서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이강현은 20년 경력의 민간조사원이었다. 그는 민호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으며 종종 민호의 회사에 관련된 배경조사를 맡아왔다. 그는 민호의 급한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해 보였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군. 강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강현아, 수진이 준서에게 약물을 투여했어. 박 의사의 검사 결과 준서의 혈액에서 고농도의 근육 이완제가 발견됐어. 강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왜 그런 짓을?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민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찾은 증거들이야. 수진의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 창고에 있던 약물들, 그리고 그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용량 기록이야. 강현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분명 의도적인 행위야. 이런 종류의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여한다는 건 우연이 아니야. 수진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내줘. 그녀의 과거, 이전 관계, 가족 배경, 모든 것이 필요해. 강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어. 그동안 너는 준서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물론이지. 준서는 이곳에 머물 거야. 박 의사가 도와주고 있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마칠 무렵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저 지금 병원에 왔어요. 준서를 보러 가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지금? 준서는 방금 검사를 받으러 갔어.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그럼 기다릴게요. 어느 병실이에요? 3샘 4호야. 하지만 지금은 빈 방일 거야. 차라리 내가 검사가 끝나면 연락할게. 괜히 병원에서 기다리지 말고. 전화를 끊고 민호는 급히 강현에게 말했다. 수진이 병원에 왔어. 빨리 준서의 병실로 가봐야 해. 두 사람은 서둘러 카페테리아를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준서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박 의사가 막 준서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수진이 여기 왔어요. 준서를 보려고 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다. 박 의사는 상황을 즉시 이해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방금 준서를 특별 검사실로 옮겼다고 말하겠습니다. 다음 검사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아, 이쪽은 제 친구 이강현입니다. 수진에 대한 조사를 도와줄 거예요. 박 의사와 강현이 인사를 나누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이가 여기 있었네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호는 이제 그 표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의심스러웠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박 의사가 전문적인 태도로 인사했다. 준서는 지금 특수검사실에 있습니다. 신경계 정밀 검사를 위해 준비 중이에요. 수진은 박 의사를 바라보았다. 어떤 검사인가요? 왜 갑자기 입원이 필요한 거죠? 준서의 증상이 일반적인 신경질환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아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은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민호를 향해 물었다. 그래서 언제 준서를 볼 수 있나요? 검사가 끝나면.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마 오후쯤에는 가능할 거야. 수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오후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민호 옆에 서 있는 강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쪽은 이강현 씨. 내 오랜 친구야. 회사 일로 의논할 게 있어서 만났어. 수지는 강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호를 향해 말했다. 그럼 오후에 봐요. 준서에게 엄마가 곧 올 거라고 전해주세요. 수진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좀 위험했네요. 박 의사가 말했다. 그녀가 준서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의 병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문객 제한을 둘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 의사는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방을 나섰다. 강현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이제 수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게. 최대한 빨리 연락할게. 민호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부탁해 강현아, 이건 정말 중요해. 강현이 떠난 후 민호는 준서의 새 병실로 향했다. 준서는 침대에 앉아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빠, 준서가 반갑게 불렀다. 나 오늘 아침에 다리가 조금 움직였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박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약물이 체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근육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준서야. 수진 엄마는 언제 와요? 준서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아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준서야, 수진 엄마는 지금은 너를 볼 수 없어. 네가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만 너를 돌봐야 한대. 준서는 실망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럼 아빠는 여기 있을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그날 오후 다미가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가 끝난 후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온 것 같았다. 민호 아저씨, 준서 어떻게 됐어요? 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다미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이제 안전해. 내 덕분이야, 다미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다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됐어요? 물론이지. 넌 아주 용감했어. 그리고 똑똑했고.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준서가 널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민호는 다미를 준서의 병실로 안내했다. 준서는 다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다미야, 와줘서 고마워. 다미는 준서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이제 괜찮아? 아프지 않아? 응, 벌써 나아지고 있어. 오늘 아침에는 발가락도 움직였어.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두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현이었다. 강현아, 무슨 일이야? 민호야,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 당장 만나야 해. 민호는 다미에게 준서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강현은 노트북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뭘 발견했어? 민호가 물었다. 강현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수진의 진짜 이름은 박수진이 아니야. 그녀의 본명은 장미라야. 그녀는 최소한 3번 이름을 바꿨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리고 이것 봐. 강현은 몇 개의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3년 전 부산에서 한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 원인 불명의 신경질환으로 고통받았어. 그 사업가의 두 번째 부인은 김소연이었지. 그리고 이 사진을 봐. 강현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분명 수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 스타일과 화장은 달랐다. 그리고 5년 전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부유한 미망인의 조카가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을 보였지. 그 미망인의 간병인은 최지연이었고 또 수진이야. 민호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경우 모두 아이들은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로 지내시고 그녀는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았어. 민호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럼 준서도 그녀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야? 그래 보이네. 하지만 아직 더 조사해야 해. 그녀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해.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 집에 들였을까? 내 아들 곁에. 자책하지 마.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데 전문가야. 지금 중요한 건 준서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야. 민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녀가 준서에게 한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계속 조사할게. 아마 그녀는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정체를 바꾸며 활동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을 테니까. 민호가 강현과 이야기를 마치고 준서의 병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민호와 강현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직도 회사 일 논의 중이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 수진, 이제 막 끝났어. 준서는 검사 끝났나요?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면회를 제한하라고 하셨어. 준서가 휴식이 필요하대.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전 그냥 잠깐만 보려고요. 아들인데 볼 수도 없다니. 의사의 지시야. 내일 와보자.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잠시 항의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오겠습니다. 준서에게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수진이 떠난 후 강현이 민호에게 물었다. 그녀를 어떻게 할 계획이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준서가 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준서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아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 수진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속한 조직이 있다면 그들이 보복할 가능성은? 그의 생각은 박 의사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김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서의 혈액 검사 결과 약물 수치가 크게 감소했어요. 그리고 근육 기능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물리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현이었다. 민호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 당장 와야 해. 민호는 박 의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 주차장으로 나갔다. 강현은 자신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 봐. 강현은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화면에는 한 사진이 있었다. 수진으로 보이는 여자가 2명의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아이가 있었다. 이 사진은 수진의 서재에서 찾았어? 민호가 물었다. 강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가 대구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야. 왼쪽 남자는 최지연, 즉 수진이 간병인으로 일했던 미망인의 남편이었어. 이미 사망했고 오른쪽 남자는 아직 신원을 파악 중이야. 민호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아이는 그래, 마비 증상을 보였던 그 조카야. 지금은 지내시고 말이야. 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여자는 괴물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 강현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수진이 한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감시 카메라에서 찍은 것 같았다. 이건 3일 전에 찍은 거야. 수진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야. 그의 이름은 정태식. 그는 수의사야. 민호의 눈이 커졌다. 수의사라고? 동물용 약물. 정확해. 그가 수진에게 약물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그를 조금 더 조사해 봤는데 그는 과거에 약물 오남용으로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어.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수진이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닐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정체를 바꾸며 활동하려면 조직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리고 고마워, 강현아. 내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밝혀내지 못했을 거야.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준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수진을 처벌받게 하고 싶었다. 또한 그녀가 속한 조직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내야 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진이 접수대에서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화가 난 것 같았다. 제 의부사들을 왜 볼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난 그의 어머니입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합니다만 의사의 지시입니다. 환자는 현재 격리 치료 중이에요. 간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격리? 왜요? 어제는 그런 말 없었는데. 민호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수진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민호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준서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준서의 상태가 감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셔. 확실해질 때까지 격리가 필요하대. 감염이라고? 어떤 감염인데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야.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수진 씨, 모든 게 준서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박 의사가 갑자기 나타나 말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수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내일은 꼭 준서를 봐야겠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후 민호와 박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 의사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 의사는 민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준서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준서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수진 씨가 찾지 못할 곳으로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이면 수진이 의심할 거예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강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민호야, 중요한 정보가 또 있어. 수진이 오늘 밤 정태식과 만나기로 했어. 내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눈이 빛났다. 그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군. 그래, 나는 그들을 따라갈 거야. 넌 준서를 안전하게 지켜. 민호는 전화를 끊고 박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 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서의 이동은 내일로 미루어야 할 것 같아요. 박 의사는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병원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진 씨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준서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게요. 민호는 준서의 병실로 돌아갔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다미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빠, 준서가 반갑게 불렀다. 나 이제 다리를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봐요. 준서는 집중하며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민호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잘했어, 준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아저씨, 준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미야, 내 덕분이야. 민호는 준서와 다미가 게임을 계속하도록 하고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저물고 병원 복도의 조명이 어둡게 조정되었다. 준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민호는 병실 소파에 앉아 강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오늘 밤 강현이 수진과 정태식의 만남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현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진이 집을 나섰다. 그녀를 따라가는 중.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는 준서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다. 의사들에 따르면 준서의 체내에서 약물이 빠르게 제거되고 있었고 근육 기능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박 의사가 들어왔다. 준서는 어떤가요? 박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잘 자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박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네요. 준서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박 선생님, 이 모든 게 끝나면 준서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준서는 젊고 건강해요. 그리고 약물 투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죠. 물리치료와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김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현이 지금 수진과 그녀의 공범을 감시하고 있어요. 오늘 밤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민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현의 전화였다. 강현아, 상황이 어때? 민호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민호야, 너 지금 앉아 있어?
강현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 정태식을 만났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야.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야? 수진은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조직의 일원이야. 그들은 부유한 가정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아프게 만들고 결국 재산을 차지하는 일을 해왔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직이라고? 그래, 국제적인 조직이야.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진은 한국 담당자 중 하나인 것 같아. 세상에, 민호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강현이 계속했다. 그들이 준서에 대한 마무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 수진이 이번 주말에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어. 민호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단계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 그들은 준서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라고 했어. 민호야, 우리는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았어. 바로 신고할게. 너는 그 증거를 안전하게 지켜. 그리고 조심해, 강현아. 그들이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 전화를 끊은 민호는 바로 박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박 선생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수지는 조직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준서에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박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지금 바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준서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곧 병원으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늦게 형사 2명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민호와 박 의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사장님,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 형사가 말했다. 저희가 이미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나요? 민호가 물었다. 강현 씨가 제공한 녹음과 의료 증거, 그리고 당신이 발견한 서류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최 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준서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민호가 강조했다. 수진이 이번 주말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서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진, 아니 장미라를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최 형사는 민회계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수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함정을 설치할 것이다. 민호는 출장을 간다고 가정하고 수진이 준서에게 접근할 기회를 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감시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녀가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체포될 것이다. 민호는 계획에 동의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정말 준서를 위험에 빠뜨려도 될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것입니다. 준서는 전혀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최 형사가 안심시켰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장을 준비하는 척하며 집에 돌아갔다. 수진은 그를 평소와 같이 맞이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주말까지는 돌아올 거야. 민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준서는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해. 하지만 박 선생님이 이제 면회를 허락하셨대. 네가 가서 준서를 좀 돌봐줄 수 있을까?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죠. 제가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수진의 눈에서 보이는 그 기쁨이 순수한 모성애가 아니라 어두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준서가 널 보고 싶어 했어. 민호가 짐을 챙기는 동안 수진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몰래 그녀를 지켜보았다. 수진은 작은 병에서 무색의 액체를 꺼내 물병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나 이제 출발할게. 민호가 현관에서 말했다. 수진은 부엌에서 나와 그를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서 걱정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아기를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래, 부탁할게. 민호가 집을 나선 후 그는 곧바로 경찰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최 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최 형사가 말했다. 병원에는 이미 우리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준서의 병실에는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었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곧 병원으로 갈 거예요. 그녀는 방금 준서를 위한 특별한 음료를 준비했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충분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민호는 준서의 병실 근처에 마련된 감시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준서의 병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었다. 아빠가 출장 간다고 했어요. 준서가 병실에서 다미에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 엄마가 오실 거래요. 다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괜찮을까? 응. 아빠가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했어. 준서가 대답했다. 민호는 모니터를 통해 아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준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것이 수진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약 1시간 후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뭔가 이야기한 후 준서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모든 요원들 준비하세요. 최 형사가 무정의로 지시했다. 그녀가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들어가세요.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준서야.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불렀다. 수진 엄마. 준서가 반갑게 대답했다. 다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수진 이모. 다미, 내 엄마가 찾던데 로비에 계시더라. 수진이 말했다. 다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미는 마지못해 방을 나섰다. 준서야 많이 보고 싶었어. 수진이 준서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떻게 지냈니? 좋아요.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 그거 정말 대단하구나. 감시실에서 민호는 수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뭔가를 할 거예요. 것. 진정하세요, 김 사장님.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 형사가 말했다. 수진은 가방을 열고 물병을 꺼냈다. 준서야, 엄마가 특별한 음료를 가져왔어. 이건 네 다리에 좋을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준서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수진은 물병의 뚜껑을 열고 준서에게 건넸다. 자, 한번 마셔볼래? 준서가 물병을 받아들려는 순간 최 형사가 무정의로 명령했다. 지금 들어가세요. 순식간에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물병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박수진, 아니 장미라 씨, 당신은 아동 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선언했다. 준서는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 엄마가 왜 그래요? 민호는 감시실에서 뛰쳐나와 병실로 달려갔다. 준서야, 아빠가 여기 있었어요? 준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아빠가 여기 있었어. 이제 괜찮아. 수진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민호를 노려보았다. 당신? 어떻게 알았지? 네가 우리 아들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수진은 비웃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그래, 알고 있어. 너희 조직에 대해서도. 민호가 말했다. 이제 모두 끝이야. 경찰들이 수진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 엄마가 왜 그런 거예요? 민호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것은 6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준서야, 수진 엄마는 나쁜 일을 했어. 그녀는 너를 아프게 만들었어. 준서의 눈이 커졌다. 저를요? 어떡해요? 그녀가 내게 준 약들이 너를 아프게 만들었어. 내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거야.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왜요? 수진 엄마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민호는 아들을 더 꼭 안았다. 가끔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해, 준서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녀는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곧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준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민호는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이것은 끔찍한 배신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 형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김 사장님, 물병을 검사한 결과 고농도의 근육 이완제와 함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마비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정말로 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최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진술을 통해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도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형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최 형사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드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날 저녁, 민호는 준서의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준서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했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현이었다. 민호야, 좋은 소식이야. 경찰이 정태식을 체포했어. 그리고 그는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어.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네. 그리고 수진, 아니 장미라는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었어. 그녀는 한국 지부의 책임자였어. 그녀가 지시를 내리는 위치였던 거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그래,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야. 이미 몇몇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었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고마워, 강현아.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거야. 친구 사이의 몰, 이제 준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 민호는 전화를 끊고 잠든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끔찍한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준서는 회복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다. 물론 준서의 친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지만 민호는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것이다. 그는 준서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속삭였다. 사랑해 아들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준서의 담당 의사와 상담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서는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약물이 완전히 체내에서 제거되면 근육 기능은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아마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 준서는 젊고 건강하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행운아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가 있으니까요. 민호는 준서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미와 그녀의 어머니인 은희를 만났다. 민호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은희가 말했다. 준서가 이제 안전하다니. 은희 씨, 다미 덕분이에요. 그녀가 용기를 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준서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다미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냥 준서가 걱정됐어요. 다미야, 넌 정말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야. 정말 고마워.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병실로 돌아가자 준서는 깨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서야, 좋은 아침이야. 민호가 밝게 인사했다. 준서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저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곧이야. 하지만 먼저 내 다리를 위한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해. 물리치료라고 하는데 다리가 다시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넌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달리고 뛰어놀 수도 있을 거야. 준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약속해요? 민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 준서야. 그때 다미가 병실로 들어왔다. 준서야, 내가 네가 좋아하는 책을 더 가져왔어. 준서는 밝게 웃었다. 다미야, 고마워. 민호는 두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어두운 구름이 지나간 후에는 항상 햇빛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들의 삶에도 이제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수진, 아니 장미라의 신문이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형사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조직은 훨씬 더 크고 강력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를 체포한다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최 형사가 말했다. 협조하면 형량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미라는 비웃었다. 내가 왜 협조해야 하죠? 당신이 관여한 모든 사례를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3건의 유사한 사건이 확인되었고 그중 2건은 아이들이 지내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종신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장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뭘 알고 싶으신가요? 최 형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조직의 구조, 다른 구성원들, 어떻게 표적을 선정하는지 모든 것을요. 장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보호를 약속하세요. 내가 말하면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며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돈이었다. 아이들의 고통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민호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조직으로 인해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파괴되었을까? 그는 결심했다. 이 일이 끝나면 그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준서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준서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다.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제거되자 그의 근육 기능은 놀라운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번 2주차에 접어들 무렵 그는 이미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잘했어요, 준서. 물리치료사인 김지원이 격려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2걸음 더 걸었어요. 준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그 몇 걸음은 그에게 큰 승리였다. 민호는 물리치료실 한쪽에서 아들의 노력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준서의 의지와 용기는 정말 놀라웠다.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매일 열심히 운동에 임했다. 아빠 봤어요? 제가 걸었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정말 대단하구나, 준서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물리치료가 끝난 후 민호는 준서를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데려갔다. 비록 준서가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오랜 시간 서 있거나 걷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병실에 도착하자 다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난 후 거의 매일 준서를 방문했다. 준서야, 오늘 물리치료는 어땠어? 다미가 반갑게 물었다. 나 오늘 7걸음이나 걸었어. 준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다미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 그거 대단한데? 두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형사였다. 김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미라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에서 2명을 체포했고 해외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미라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준서도 출석해야 할까요? 아니요, 준서는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고 장미라도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사장님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준서와 다미에게 다가갔다. 뭐 하고 있니? 다미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 실험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준서가 대답했다. 정말 재밌어요, 아빠.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준서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기뻤다. 장미라가 체포된 후 처음 며칠간 준서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민호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준서는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준서가 물었다.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마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 하지만 집에서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 준서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와,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네요. 학교도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네가 좀 더 튼튼해질 때까지. 하지만 친구들이 너를 보러 올 수 있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실망한 것 같았지만 이해하는 듯했다.
다음날 민호는 준서의 물리치료 시간 동안 박 의사와 상담을 했다. 김 사장님, 준서의 회복이 정말 놀랍습니다. 박 의사가 말했다. 약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근육 기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케어해야 할까요? 물리치료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요.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양면에서도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주에 깊게 메모를 했다. 준서의 정신적인 면은 어떨까요? 이번 일로 준서가 트라우마를 겪지는 않을까요? 박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준서의 경우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심리 상담사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매우 좋은 아동 심리 전문가가 있어요.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민호가 물리치료실로 향하던 중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현이었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 강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내가 준서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오늘 병원에 들를 수 있을까? 물론이지. 준서가 널 보면 좋아할 거야. 몇 시간 후 강현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강현은 미소를 지었다. 준서가 좋아할 만한 거야. 어디 있니? 민호는 강현을 준서의 병실로 안내했다. 준서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준서야, 누가 널 보러 왔어? 민호가 말했다. 준서는 고개를 들고 강현을 보았다. 강현 아저씨. 안녕 준서야. 널 위한 선물을 가져왔어. 강현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준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뭔데요? 한번 열어봐. 준서는 서둘러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최신형 태블릿 컴퓨터와 여러 교육용 게임들, 그리고 작은 로봇 키트가 들어있었다. 와,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준서가 놀라서 물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이 로봇 키트는 네가 퇴원한 후에 함께 만들어 보자고. 준서는 기쁨에 겨워 강현에게 달려가 안겼다. 고마워요, 강현 아저씨.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강현이 보여준 도움과 지지에 정말 감사했다. 강현아, 저녁 먹으러 갈래? 내가 살게. 민호가 제안했다. 좋아.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하자.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다. 준서는 다미와 함께 병원에 남아 새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기로 했다. 식당에서 민호와 강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대학 시절 추억부터 최근의 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강현이 술잔을 들며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은 준서의 회복에 집중할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돕고 싶어. 어떻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 특히 준서처럼 의료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강현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와,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 강현아. 강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마. 두 사람의 대화는 민호의 휴대폰 벨소리로 중단되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김 사장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준서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준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병원에 침입해서 준서를 찾고 있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저지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강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식당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 경찰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로비에는 경찰들이 한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민호가
접수대의 간호사에게 물었다. 저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준서의 병실을 찾았어요. 보안 요원이 그를 막으려 하자 폭력을 행사했죠. 간호사가 설명했다. 민호는 제압된 남자를 자세히 보았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강현이 보여준 사진 속의 인물이었다. 정태식, 수진에게 약물을 공급했던 수의사였다. 저 사람은 정태식이에요. 경찰에 체포된 줄 알았는데. 민호가 놀라서 말했다. 최 형사가 병원에 도착했다.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그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다시 구속될 겁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준서는 괜찮나요? 네, 걱정 마세요. 그는 준서의 병실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았어요. 민호는 서둘러 준서의 병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경찰관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아빠, 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민호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민호는 준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준서야. 그냥 작은 소동이 있었을 뿐이야. 이제 다 괜찮아. 다미는 준서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엄마인 은희도 병실에 있었다. 민호 씨 정말 놀랐어요. 은희가 말했다.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은희 씨. 걱정 끼쳐드려서요. 민호는 준서와 다미를 안심시킨 후 강현과 함께 최 형사를 만나러 갔다. 최 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민호가 물었다. 최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태식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일로 그는 다시 구속될 것이고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조직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요? 그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일단은 준서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퇴원할 때까지 24시간 경찰이 지킬 것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서의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강현아, 나 결심했어.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뭔데? 준서가 퇴원하면 우리는 당분간 이사를 갈 거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어디로 갈 생각이니? 아직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안전하고 준서가 회복하기 좋은 곳이었으면 해. 자연이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몇 군데 알아볼게.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민호는 고마움을 표했다. 고마워 강현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모르겠어. 준서의 병실로 돌아온 민호는 아들이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미와 은희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후였다. 민호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준서를 지켜보았다. 그의 아들은 정말 강했다. 이 모든 고통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준서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의 회복력은 민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호는 준서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준서야, 아빠가 지킬게. 이제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준서의 주치의와 퇴원 계획에 대해 상의했다. 이번 사건 후 의사들은 준서의 안전을 위해 퇴원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김 사장님, 준서의 상태는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내일이라도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민호는 놀랐다. 그렇게 빨리요? 네. 물론 집에서도 물리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준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퇴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호는 준서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준서야, 내일 집에 갈 수 있대. 준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와, 신난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잠시 여행을 갈 거야. 좀 더 조용하고 예쁜 곳으로. 여행이요? 어디로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산과 바다가 보이는 좋은 곳일 거야. 네가 회복하기에 좋은 곳으로. 준서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다. 와, 정말 기대돼요. 다미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 다미에게 물어봐야겠네. 하지만 가끔 우리를 방문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강현이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는 민호에게 몇 가지 부동산 정보를 가져왔다.
이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은 양양의 해변 근처 별장이야. 강현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조용하고 경치도 좋아. 주변에 물리치료 센터도 있고. 민호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별장으로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다. 마음에 드네. 가격은? 월세로 가능해. 3개월부터 계약할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약하자. 가능한 빨리. 내일 아침에 부동산에 연락할게. 준서가 퇴원하는 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할게.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강현아.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날 저녁 준서는 퇴원과 여행 계획에 들떠 있었다. 그는 다미에게 전화로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다미야, 나 내일 퇴원이래. 그리고 우리 바닷가에 있는 집으로 잠시 이사 간대. 준서가 신나서 말했다. 다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정말? 그거 정말 좋겠다. 나도 놀러 갈 수 있을까? 응, 아빠가 가끔 놀러 올 수 있대. 내가 너희 집 주소 알려줄게. 편지도 쓸 거야.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대화를 들었다. 준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준서가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아들 옆에 앉았다. 준서야, 아빠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아빠?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조금 무섭지 않니?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조금은 무서워요. 하지만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민호는 아들의 성숙한 대답에 놀랐다. 그래, 준서야.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준서는 민호에게 안겼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준서야. 그날 밤 민호는 준서가 잠든 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다. 내일부터는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낼 것이다. 한편 서울경찰서에서는 장미라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의 진술로 인해 경찰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다. 이 조직은 얼마나 큰가요? 최 형사가 물었다. 장미라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 세계에 약 50명의 활동 멤버가 있어요. 주로 부유한 국가들에서 활동하죠. 한국에는 저를 포함해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원은요? 이미 정태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나머지는 부산에 있는 정영호, 대구의 박미연,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김태준이에요. 최 형사는 이 정보를 신중하게 메모했다. 이 조직의 목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돈이죠, 물론. 우리는 부유한 가정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차지하죠. 김민호의 경우 그는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좋은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한 번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외로웠죠.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최 형사가 물었다. 장미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이에요.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죠. 최 형사는 장미라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냉혹함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최 형사가 말했다. 장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직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최 형사는 그녀의 자신감에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 조직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양양의 해병아 별장은 민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2층짜리 현대식 건물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뒤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집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준서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에 드니? 이제 여기서 한동안 지낼 거야. 네, 정말 좋아요. 저기 바다도 보여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만에 그들은 서울을 떠나 이곳 양양으로 이사왔다. 강현이 모든 준비를 도왔고 은희와 다미도 그들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민호는 회사 일을 원격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준서는 당분간 홈스쿨링을 받기로 했다. 저 방이 준서의 방이에요. 은희가 2층의 밝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준비했어요. 준서는 신이 나서 휠체어를 밀며
방으로 향했다. 다행히 별장에는 휠체어 이동을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와, 제 방이에요. 준서가 방에 들어서며 외쳤다. 방은 밝은 파란색 벽지로 꾸며져 있었고 침대 옆에는 책상과 책장이 놓여 있었다. 창문 앞에는 작은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었다. 마음에 드니? 민호가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다미는 준서의 장난감과 책을 정리하며 웃었다. 부럽다, 준서야. 나도 이런 방 갖고 싶어. 다미야, 너도 자주 놀러와. 우리 같이 바다도 보고 놀자. 준서가 제안했다. 민호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준서가 이곳에서 행복해할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준서는 병원에서의 힘든 기억을 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집 정리를 마친 후 민호는 강현과 함께 테라스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이곳은 정말 평화롭구나. 민호가 말했다. 준서에게 딱 맞는 곳인 것 같아.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곳에서 준서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 그리고 너도 좀 쉬어야 해, 민호야.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수진이, 아니, 장미라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녀와 그 조직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도 이제 그들이 체포되어서 다행이야. 준서는 이제 안전해. 강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호야,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민호는 강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무슨 일이야?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장미라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 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거 다행이네. 그리고 그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도 대부분 체포되었어. 하지만 강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몇몇은 잡지 못했어. 특히 해외에 있는 구성원들 중 일부는 아직 도망 중이야.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준서나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경찰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이곳 주소는 극소수만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더욱 경계하겠어. 대화가 끝난 후 민호는 준서의 방으로 올라갔다. 준서는 다미와 함께 새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재미있니? 민호가 물었다. 네, 다미가 저한테 새 게임을 알려줬어요. 준서가 밝게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곧 저녁 식사 시간이야. 그리고 다미도 곧 집에 가야 할 시간이지? 다미는 시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가 곧 데리러 온대요. 식사 후 은희와 다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다미는 주말마다 놀러 오기로 약속했다. 다미야, 고마워. 민호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내가 준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 다미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준서는 제 친구예요. 친구는 서로 도와야죠. 그들이 떠난 후 민호는 준서와 함께 테라스에서 저녁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였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준서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 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요. 그래. 하지만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새 집을 구할 거야. 준서는 잠시 침묵했다. 수진 엄마가 있던 집은 이제 싫어요. 민호는 아들을 이해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나쁜 기억이 있었다. 그래, 새 출발을 위해 새 집을 구할 거야. 아빠, 제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네가 충분히 튼튼해지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친구들도 만나고. 준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준서의 새로운 물리치료사인 정소연이 집으로 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친절한 여성으로 아동 물리치료 분야에서 경험이 많았다. 준서야, 안녕? 나는 소연 선생님이야. 앞으로 내 다리가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소연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연은 준서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준서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게임처럼 운동을 구성했다. 준서는 정말 열심히 하네요. 소연이 민호에게 말했다. 이미 많은 진전이 있어요.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준서가 빨리 회복되길 바랐거든요. 걱정 마세요. 준서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곳 환경도 회복에 좋을 거예요. 맑은 공기, 조용한 분위기, 정말 이상적이죠. 물리치료가 끝난 후 민호는 준서를 해변으로 데려갔다. 비록 아직 준서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바다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빠, 저기 갈매기가 있어요. 준서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곳에는 갈매기가 많아. 내일은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모래사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준서가 말했다. 서울보다 훨씬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그래, 정말 좋은 곳이지. 너의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현이었다. 민호야, 잘 지내? 강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준서와 함께 해변에 와 있어. 이곳은 정말 평화롭고 좋아. 그거 다행이네. 나는 내일 저녁에 양양으로 갈 예정이야. 준서에게 줄 선물도 좀 가져갈게.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준서가 널 보면 좋아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민호와 준서는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에는 준서의 심리상담사인 김유나가 방문할 예정이었다. 유나는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동 심리 전문가로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돕는 데 경험이 많았다. 준서야, 안녕. 나는 유나 선생님이야. 우리 같이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할 거야.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서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곧 유나의 친절한 태도에 편안해졌다. 그들은 준서의 방에서 상담 세션을 가졌고 민호는 거실에서 기다렸다. 약 1시간 후 유나가 상담을 마치고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준서는 어떤가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매우 강한 아이예요. 물론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있어요. 특히 아버님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준서가 이 일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을까 정말 걱정했거든요. 모든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준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의 환경 변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준서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때로는 화를 내거나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 민호는 준서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준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오늘 유나 선생님과 어땠어? 민호가 식사를 하며 물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유나 선생님은 친절해요. 우리는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니? 제 느낌에 대해서요. 제가 수진, 엄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니? 준서는 포크로 음식을 가지고 놀며 말했다. 슬프고 화가 나요. 왜 저를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즉시 준서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네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어. 수지는 그녀는 나쁜 사람이었어. 그녀가 한 일은 너와는 전혀 상관없어. 그녀는 그저 돈을 위해 그런 일을 했던 거야.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믿었어요.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민호는 일어나서 준서를 안아주었다. 준서야, 이제 괜찮아. 그녀는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그리고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준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민호는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낼 것이다. 다음 날 강현이 약속대로 양양에 도착했다. 그는 준서를 위한 여러 선물과 함께 서울의 소식을 가져왔다. 준서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강현이 커다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준서는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최신형 드론이 들어있었다. 와, 드론이에요. 준서가 기쁨에 겨워 외쳤다. 그래, 이걸로 이 아름다운 해변과 숲을 공중에서 볼 수 있을 거야. 주말에 내가 사용법을 가르쳐 줄게. 준서는 강현에게 달려가 안겼다.
고마워요, 강현 아저씨. 민호와 강현은 준서가 새 장난감에 푹 빠진 동안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눴다. 서울은 어때? 민호가 물었다. 강현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장미라의 재판이 끝났어. 25년형을 선고받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당한 형량이야. 그리고 경찰이 그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체포 작전을 진행 중이래. 그거 다행이네. 더 이상 그들이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길 바라. 강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호야, 너에 대한 기사가 몇 개 나왔어.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호는 놀랐다. 정말? 어떤 내용이지? 대부분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야.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 의부 서머니에 의해 학대받은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어. 하지만 너와 준서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거 다행이네. 준서가 더 이상의 관심을 받지 않았으면 해. 걱정 마. 경찰도 너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해변에서 바베큐를 즐겼다. 준서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는 강현과 함께 모래성을 만들고 조개 껍데기를 수집했다. 준서가 정말 좋아 보이네. 강현이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곳에 온 이후로 많이 나아졌어. 물리치료도 잘 받고 있고 심리상담도 도움이 되고 있어. 그거 정말 다행이야. 준서는 행운아야. 너 같은 아빠가 있어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행운아야. 준서 같은 아들이 있어서. 그들은 밤늦게까지 모닥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서는 결국 민호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잠든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악몽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희는 이미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준서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준서야. 좋은 꿈 꾸렴.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바다는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상처가 아물고 그들은 다시 완전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휠체어를 밀며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아빠, 일어나세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준서가 밝게 외쳤다. 민호는 잠에서 깨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무슨 계획이 있니? 강현 아저씨가 오늘 드론 날리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소연 선생님도 오늘은 해변에서 운동하자고 하셨어요. 민호는 아들의 열정에 웃음을 지었다. 좋아, 그럼 빨리 준비하자. 아침 식사 후 소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오늘 해변에서의 물리치료를 제안했다. 모래 위에서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 될 거예요. 소연이 설명했다. 모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과 다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준서는 소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었다. 그는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잘했어요, 준서. 소연이 격려했다. 이제 혼자서 한번 해볼까요? 준서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지팡이만으로 몇 걸음을 걸었다. 그는 살짝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와, 준서야. 정말 잘했어. 민호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그는 아들이 혼자 걷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준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빠, 봤어요? 제가 걸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오후 강현은 준서에게 드론 조종법을 가르쳤다. 준서는 금세 드론 조종에 능숙해졌고 해변과 숲의 아름다운 장면을 촬영했다. 준서는 정말 재능이 있어. 강현이 민호에게 말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빨라.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준서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 이번 일로 잠시 그 빛이 흐려졌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어. 저녁 식사 후 민호는 강현을 배웅했다. 강현은 내일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또 올게. 강현이 말했다. 그리고 다미도 이번 주말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강현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강현이 떠난 후 민호는 준서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저녁 바다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오늘 찍은 드론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며 기뻐했다. 아빠, 봐요.
우리 집이 정말 예뻐 보여요. 준서가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준서가 갑자기 말했다. 민호는 놀라서 준서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 여기는 정말 좋고 다리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아빠도 옆에 있으니까요. 민호는 감동을 받아 준서를 꼭 안았다. 준서야, 아빠도 정말 행복해, 네가 있어서. 그들은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록 어두운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그들의 삶에는 다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양양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가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11월의 어느 맑은 아침, 준서는 혼자서 해변을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이제 거의 정상적이었고 지팡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민호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서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소연이 민호 옆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은 준서의 마지막 물리치료 세션이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회복됐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준서의 노력과 의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아버님의 지지도요. 준서는 조개 껍데기를 주워 바다에 던지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테라스까지 들려왔다. 이제 준서는 더 이상 정기적인 물리치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연이 말했다. 물론 가끔씩 상태를 체크하는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준서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특별한 아이예요. 정말 강하고 용기 있는 아이죠. 이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준서가 해변에서 돌아오자 소연은 마지막 세션을 위해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다. 준서야, 정말 잘했어. 소연이 칭찬했다. 이제 너는 완전히 회복되었어. 물론 계속 운동은 해야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준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럼 이제 학교도 갈 수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학교에 돌아갈 수 있어. 준서는 기쁨에 차서 민호에게 달려갔다. 아빠, 들었어요. 이제 학교에 갈 수 있대요. 민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정말 기쁘구나. 네가 원하면 새 학기부터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소연이 떠난 후 민호는 준서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서야, 우리 이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민호가 말했다. 이곳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거든.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아빠. 하지만 가끔 여기도 놀러 올 수 있을까요? 저 이곳이 정말 좋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휴가 때마다 여기 올 수 있어. 어쩌면 나중에는 이곳에 우리만의 별장을 지을 수도 있을 거야. 준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이미 강현 아저씨가 몇 군데 알아봐 두었어. 다민의 집 근처였으면 좋겠어요. 준서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고려해 볼게. 오후에 유나가 마지막 심리 상담을 위해 방문했다. 준서의 심리 상태도 크게 호전되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준서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유나가 민호에게 말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는 이미 많은 진전을 보였어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 거예요. 중요한 건 준서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 선생님. 유나가 떠난 후 민호는 강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현아, 우리 이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해. 집은 어떻게 됐어? 좋은 소식이 있어. 강현이 대답했다. 은희네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찾았어. 신축 건물이고 보안도 철저해. 그리고 준서가 다니던 학교와도 가까워. 정말 그거 좋네. 준서도 다민의 집 근처로 가고 싶어 했거든. 이번 주말에 내가 사진과 자료를 가져갈게. 그때 자세히 살펴보자. 고마워, 강현아. 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전화를 끊은 민호는 준서를 찾아 나섰다.
준서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으로 다미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다미야, 우리 곧 서울로 돌아간대. 그리고 너네 집 근처로 이사 갈 것 같아. 준서가 신나서 말했다. 다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거 정말 좋겠다. 그럼 우리 매일 볼 수 있겠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준서의 방을 나왔다.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민호와 준서는 함께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빠, 이 동네가 그리울 것 같아요. 준서가 말했다.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 아빠,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지, 뭐든지 물어봐. 엄마, 제 진짜 엄마는 어땠어요? 민호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준서의 친어머니인 지현은 준서가 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준서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내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지. 네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해했어.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진 더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서울에 돌아가면 엄마의 사진을 더 많이 보여줄게.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줄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생각을 채웠다. 아빠, 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준서가 갑자기 말했다. 무슨 뜻이니? 수진, 그 사람에 대해서요. 전 이제 더 이상 화나지 않아요. 그냥 슬퍼요. 그리고 가끔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는 않아요. 민호는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다. 준서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유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대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유나 선생님 말씀이 맞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함께. 일주일 후 그들은 양양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강현과 은희, 다미가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해변에서 작별 파티를 열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준서가 모닥불 앞에 앉아 말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곳이에요. 다미는 준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니 정말 좋아. 민호는 친구들과 함께 이 순간을 즐기며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강현은 고개를 저었다. 친구 사이에 뭘,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도와야지. 은희도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양양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준서는 차창 밖으로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바다야, 곧 다시 만나자. 서울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준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거나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며 보냈다. 민호는 운전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생각했다. 강현이 찾아준 새 아파트는 기대 이상이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보안이 철저한 단지였다. 무엇보다 은희네 집과 준서의 학교가 가까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준서야, 내 방은 여기야. 민호가 큰 창문이 있는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서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와, 정말 커요. 제 침대는 어디에 놓을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새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가구를 들였다. 준서는 자신의 방을 우주 테마로 꾸미기로 결정했다. 벽에는 행성과 별들의 포스터가 붙었고 천장에는 야광별 스티커가 붙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민호는 준서의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만나 준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걱정 마세요, 김 사장님. 이주연 교장이 말했다. 준서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준서의 상황에 대해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선생님이 준서의 담임을 맡게 될 겁니다.
그녀는 경험이 많고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선생님이에요. 김혜진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닌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준서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우리 반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서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특히 다미와 같은 반이 되어 더욱 기대가 크네요. 네, 저희도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친숙한 얼굴이 있으면 준서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새 학기 첫날, 준서는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다. 그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준서야, 학교 갈 준비됐니? 민호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네, 아빠, 거의 다 됐어요. 준서가 밝게 대답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준서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학교 앞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준서야, 다미가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우리 같은 반이래. 준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와, 다행이다. 민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준서야, 좋은 하루 보내렴. 방과 후에 데리러 올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괜찮을 거예요. 민호는 준서와 다미가 함께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준서는 이미 많은 것을 극복해냈다. 그는 학교 생활도 잘 해낼 것이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형사였다. 김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미라가 속한 조직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요 구성원들이 체포되었어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사장님의 사례가 계기가 되어 정부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의료적 학대에 관한 부분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김 사장님께서 증언을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진행될 거고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네, 기꺼이 돕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준서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민호는 몇 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회사는 그동안 부사장인 박태준이 잘 이끌어왔다. 사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준이 민호를 맞이했다. 준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고마워, 태준. 준서는 많이 좋아졌어. 오늘은 학교에 첫 등교를 했어.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사장님도 이제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보고를 시작했다. 민호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준서 생각이 났다. 아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오후 3시, 민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와 준서의 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에는 이미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민호는 준서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잠시 후 준서와 다미가 함께 나타났다. 준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 아빠, 준서가 민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준서야, 학교는 어땠어? 민호가 물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 줄래? 네. 오늘 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호는 다미의 어머니인 은희에게 인사를 나눈 후 준서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아빠, 우리 반에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우주를 좋아해요. 우리 같이 앉게 됐어요. 준서가 신나서 이야기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준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집에 도착한 후 민호는 준서에게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 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이 저보고 그림을 정말 잘 그린대요. 다음 주에 미술 대회가 있는데 저도 참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네가 항상 그림을 좋아했잖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우주선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날 저녁 준서가 숙제를 하는 동안 민호는 강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현아, 준서가 학교에 첫 등교를 했어. 정말 즐거워하더라. 그거 정말 다행이네.
준서가 이제 정말 회복된 것 같구나. 그래, 믿기 힘들 정도로 달라졌어.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기차고 밝아.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네가 준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강현아. 네 말이 위로가 되는구나. 저녁 식사 후 민호와 준서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준서는 민호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준서가 갑자기 말했다. 민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네, 새 집도 좋고 학교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이제 다리도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가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서야, 아빠도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넌 아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준서는 민호를 꼭 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준서야. 그날 밤 준서가 잠든 후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은 양양의 고요한 바다와는 달랐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준서의 갑작스러운 병, 다미의 용기 있는 고발, 수진의 체포, 양양에서의 회복 기간,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는 아버지로서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준서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했다. 그들의 유대는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 이제 우리는 정말 괜찮을 거야. 민호는 생각했다. 그는 준서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준서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좋은 꿈 꾸렴, 아들. 그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또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등교일을 기대하며 즐겁게 아침 준비를 했다. 오늘은 체육 시간이 있어요. 준서가 기대에 차서 말했다. 선생님이 축구를 할 거래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즐겁게 놀아. 학교에 준서를 데려다 준 후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민호 씨, 안녕하세요. 준서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민호 씨께 제안 드릴 것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센터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호 씨께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부모님들은 종종 고립감을 느끼곤 해요. 민호 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이 모든 일을 겪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민호는 준서를 학교에서 데리고 온 후 공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서야, 아빠가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해. 민호가 말했다. 너처럼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말이야.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민호는 놀랐다. 너도 돕고 싶니? 네. 저처럼 아픈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저도 나아졌으니까 그 아이들도 나아질 수 있다고요. 민호는 감동을 받아 준서를 꼭 안았다. 준서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래, 우리 함께 도울 수 있을 거야. 몇 주 후 민호는 유나의 센터에서 첫 번째 강연을 했다. 그는 자신과 준서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 빛은 종종 우리의 아이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의 회복력과 용기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부모들이 민호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희망의 빛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준서도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준서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어땠어요?
준서가 궁금한 듯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았어, 준서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어. 준서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번졌다. 저도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요. 물론이지. 네가 준비되면 함께 가자.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준서는 학교에서 미술대회 예선을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민호는 준서의 성취를 축하해 주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한번 준서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괜찮아. 민호는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괜찮아. 5M Day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호와 준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길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